그 다음에 이제 286페이지요. 거기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하는 일을 종류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금융공사에서는 집 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 가지고 생활 마련 쓰는 방법. 맨 처음에는 이걸 만드는 이유가 그전에는 주택대출시장을 일반 시중은행이 전부 다 취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서는 주로 단기 위주였죠. 5년짜리. 그 다음 두 번째 금리는 변동금리. 그 다음에 갚을 때는 만기 일시상환. 단기 위주였고 변동금리였고 만기 일시상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1억만 대출받아 집 사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아닌가요? 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만 대출받으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 맞잖아요. 근데 못 빌려도 2, 3억은 빌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자, 2억 빌려가지고 5년 내 갚기 쉬운 거죠? 그리고 좋은데. 1억 빌려가지고 5년 동안 1억 모으기 쉽죠?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한 달에 적금을 200만 원씩 꼬박꼬박 넣는데 부담이 안쓰럽죠? 왼수야 많이 좀 갖다 주면 안 그렇지? 그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사실 참 그렇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경제는 2%가 98%를 지배합니다. 상위계층 2%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그게 그러니까 그 유명한 평균의 오류란 말이 나오는데 평균 나타내면 어쩌니까 평균 소득에 이르러서 얼마 나오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소득이 연봉 얼마 나올 때 근원에서 자기가 느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삼성그룹 같은 어쩌니까 그걸 사람으로 이제 그걸 책이 있는데 그걸 쓰면은 그야말로 거인하고 소인국 사람이에요. 거인 한 사람이 소인 어쩌니까 전체 다 포함할 수가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부가 치우쳤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평균으로 따지면 어쩌니까 일정한 액수가 되는데 전체로 따지면 되는데 개인으로 따지면 어쩌니까 굉장히 이제 편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거인하고 그 다음에 소인국의 소인 한 사람은 평균 따지면 가운데는 절반 준다고 말이 안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집을 살 때 쉽게 살 수 제도로 만들었었는데 그전에는 일반 시중은행 주로 단기 위주 5년짜리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금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 제도를 이용하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맞죠? 5년 내 집 갚기, 돈 갚기 어렵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책임이었습니까? 차입자가 책임이 너무 컸다는 얘기고 그리고 갚을 때는 한꺼번에 갚으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제 보금자리론하고 그 다음 디딤돌론 두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이가 조금 적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그때 첫 번째가 보금자리론이요. 요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디딤돌론. 일단 요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합시다. 요 두 가지는 비교적 나이가 적은 사람이 집을 살 때 쉽게 사는 제도. 그래서 여기는 숫자만 몇 개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별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금자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까지? 7천만 원. 맞죠? 그 다음에 디딤돌로는 얼마까지요? 원칙이 6천만 원. 근데 생애 처음으로 살 때는 얼마까지? 7천만 원까지. 원칙은 6천만 원.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값은 얼마까지? 여기는 얼마요? 6억 이하. 여기는요? 5억 이하.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출 금액이 최소가 얼마? 100만 원에서 3억까지. 여기는 얼마까지요? 2억까지. 그 다음 비율은 몇 프로요? 똑같고. 요것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수놓는 것은 요 숫자가 전부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나이가 적은 사람 집을 살 때 쉽게 사는 제도고 기간은 전부 다 어쩌니까 가장 짧은 게 10년, 그 다음에 15년, 20년, 30년 이 말을 합쳐가지고 중장기 위주. 단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것은 단기는 없어요. 짧은 게 10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이렇게 말하고 요약집에 이거 안 써놨어요. 너무 간단해서 이거 안 썼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영모기지론. 영모기지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 또는 역연금, 주택연금제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집을 근간으로 노후에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주택연금제도.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나이가 있었죠. 나이가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런데 60세 이상인데
두 분 다가 아니라 한 분만.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입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소유자 그리고 배우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인데 소유자와 배우자, 소유자 및 배우자, 소유자 그리고 배우자 하면 안 됩니다. and가 아니라 오와 선택이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거 살짝 건드려서 문제 냈던가 안 냈던가요? 집에 와서 보니까 언제 또 와로 바뀌었더라고요. 또는인데 이거 맞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은 얼마요? 그죠? 9억 이하. 가격은 9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9억 이하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가를 100억짜리 상가 가지고 있대요. 그거 팔아 쓰세요. 이런 얘기. 그죠? 저희 집 바로 앞에 그 롯데 123층짜리 이번에 준공된 그거 있죠? 거기도 주거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45층부터 100몇층까지는 주거용으로 합디다. 보니까. 근데 가장 작은 평수가 60평이 돼요. 근데 평당값이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평당값이 7천에서 8천입니다. 네. 가장 작은 것이 43억에 45억 나간대요. 그래서 유명 배우가 두 채를 샀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네. 자기 어머니 하나 오고 동생 하나 줬다고 합니다. 네.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네. 신문에 인터넷에 나왔다. 그래서 그걸 아는 거죠. 거의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일단 돈 없어 못하지만은 저 같으면 90억 주고 두 채 안 삽니다. 그 90억을 묶여두면 그죠. 차라리 10억짜리 단독 하나 사놓고 80억은 땅 사서 개발해야지. 그래야 돈 되지 않는가요? 아, 맞잖아요. 아, 이따 하고. 나무동 내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첫 번째 점수가 주택법상 주택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인복지법상.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 종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령시. 받을 때는 어떻게 받다 그러죠? 수령시. 받을 때에는 감책인 개수.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집에 예를 들어서 6억짜리, 5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요 집을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올해까지 2017년인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연세가 70세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서 앞으로 20년 동안 더 사실 것 같아.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러면은 현재 5억인데 20년 뒤에 여기 한 10억쯤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요 놈을 근간으로 한 달에 얼마 세금을 꼽아갖고 다 쓰는 방법. 요게 바로 뭐냐면 감책인 개수. 미래걸 딱 정해놓고 받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수령시는 감책인 개수요. 요걸 쓰고요. 아까 우리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갚을 때 상환시. 갚을 때는 어떤 방법? 그죠? 연금의 내가 개수. 그러니까 연금액이라면 항상 연금은 전부 다 총액이에요. 연금의 내가도 총액이고 현가도 총액인데 끝에 가서 계산하는 것은 연금의 내가 개수고 지금 계산하는 것은 연금의 현가 개수. 맞죠? 그러니까 융자, 잔액 전체는 전부 다 연금의 현가 개수, 잔금 비율 그 얘기잖아요. 여기 대해서 연금의 내가 개수요. 이렇게요. 이걸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번은 갚을 때. 자, 상환 시점. 상환 시점 갔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갚을 때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대출 총액, 대출액이요. 은행에서 빌린 대출 총액하고 그다음에 주택가치. 여기가 점이니까 달라질 수도 있겠죠. 즉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갖고 20년 가면 10억이 될 줄 알았었는데 그러면 20년 지나서 반드시 10억 꼭 되겠죠.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값이 떨어지면 은행은 손해보는 거 맞죠. 그래서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합니다. 그래서 대출액은 지금 10억 줬는데 주택가치가 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혹시 되는 경우 9억 되는 경우 혹시 있을까 없을까? 20년 뒤 상황이니까. 이럴 때도 그 다음에 정부가 1억을 메꿔주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은 요거 주택까지 요만큼 갚고요. 나머지 1억 덜 갚았던 것은 국가가 지급 보증해 줄 겁니다. 대신에 한국 주택금에서 돈 준다 그 소리 아니면 지급을 보증하는 거지 돈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때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켜서 그래서 구상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대. 이번엔 이렇게 되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대출액은 10억인데 요 주택가치가 12억 되는 경우 혹시 없을까? 그럴 수도 있죠. 이때는 나중에 요놈만큼 10억만큼 갚고 그 다음 2억은 상속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요렇게만 기억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류 들어가면 또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다른 거 다 버리겠습니다. 보금자료 들어가면은 기본형, 연계형, 우대형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버립니다. 의미 없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요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렇게 요 비율 숫자 몇 개 기억하시자고요. 요걸 주로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T론 있고 I론 있고 종류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버려. 그 말도 안 했으니까 의미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보자면은 지금 13번 자 봅니다. 주택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대부. 건축대부란 말은 공급자 금융이죠. 그 다음에 개발금융이죠. 그러면서 건설업체한테 빌려주는 거 맞죠? 그때는 단기죠. 고리죠. 분할 지급이고 일시불 상환. 지금 말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건설업체한테 돈 빌려줄 수 있죠.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단기입니다. 건설 기간 돌릴 때 보통 3 내지 5년이란 말을 써요. 따라서 단기를 다른 말로 한시적 저당, 일시적 저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격 때는 고리죠. 이자가 비싸요. 그 다음에 돈을 때는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 공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급을 합니다. 갚을 때는 한꺼번에. 그래서 단기고 고리고 분할 지급하고 일시불 상환 요렇게만 되신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저당대부란 말은 수요자 금융이고 소비 금융이죠. 그때는 장기죠. 그 다음에 절이죠. 그 다음에 일시불 지급 분할 상환이죠. 그래서 장기이기 때문에 반영구적 저당 요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단 2번까지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급되는 보금자료 대출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10년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길면 30년. 그래서 그걸 줄여서 중장기 위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단기는 5년짜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급하는 보금자료 등은 일단 나이가 있을 건데 미성년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이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아니라 부부, 그 다음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이지 두 분 다 60세 아니란 얘기. 지금 요거 나왔죠? 요거 지금 건드렸구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60세가 아니라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약간의 나이가. 그죠? 그래서 and가 아니라 오와 두 분 중에 한 분만요. 자, 그거 잘 건듭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디딤돌론. 이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옳지 않은 것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간 얼마. 근데 처음 할 때는 얼마까지. 6천만 원이 원칙인데 처음 하는 건 7천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1번 말 뜻은. 그러니까 보금자료가 디딤돌은 액수가 얼마고 집값이 얼마고 얼마까지 빌려주는가. 요 정도만 계속 숫자만요. 1번 되신 거죠. 두 번째, 대상주택은 공부상, 그 다음에 공사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은 얼마 이하입니다. 6억이 아니라 5억. 요거래요. 요거 나왔죠.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만 잘 보시면 돼요.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출금리는 대출 만기별 소수별로 차등 적용하고 대출 만기일까지 고정 또는 그 다음에 또는 5년 동안 변동한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원칙. 아까 변동금리 아니라고 그랬죠. 고정금리 원칙. 일단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간은 대출금은 최대 얼마까지다? 70%까지. 그러면 세대금은 얼마? 2억 원. 또 여기 2억 나왔네요. 여기 2억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계속 물어보고 있네요. 요 정도 수치만 좀 기억하죠.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 얼마 이하? 대출 금액이 얼마? 그 다음 몇 프로까지? 언제까지? 요 정도만. 이 정도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그 다음에 원금 균등상환 적용되나 체증식은 없어요. 체증식은 너무 부담스러워 나중 되면. 그래서 결국은 요걸 만드는 제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드는가? 서민들이 집 사기 쉽게 풀어주려고. 그전에는 일반 시중에 했을 때 너무 기간이 짧아서 불리했고 변동금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갚으니까 불리하니까 풀어주고 만든 거니까 체증식 하면은 뒤가 너무 부담스러우겠죠. 그래서 체증식은 쓰지 않는다는 얘기. 말의 논리가. 이해하신 거죠?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갑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17번. 이번엔 주택연금 또는 영모기지론 또는 역연금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일정한 소득은 없으나 현재 부동산을 보고 있는 노년층에 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1번은 비록 나이가 적은 사람이 집을 서민들이 사기 쉽게 만드는 제도,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영목이주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노후에 그 집을 근간으로 생활비를 많이 쓰는 방법을 하는 게 바로 주택연금제도 말뜻이. 자, 그럼 1번 됐죠? 두 번째, 차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그 다음에 대출한도로 매기 연금형 자금을 지금 연금형식으로 자금을 지급받고 기간 말에 부동 다 끝나고 나면 팔아가지고 한꺼번에 갚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집이 있다. 그 다음에 매년 얼마가 될 것 같다. 이걸 정해놓고 얼마씩 매달 꼬박꼬박 받는 제도.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요 집 팔아 한꺼번에 갚습니다. 그 제도.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만 딱 정리합시다. 그러면 전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요렇게만 기억하시더라도 지문 푸는 데는 이상 없을 거니까. 그죠? 우리가 모든 걸 완벽히 다 알아두면 좋은데 일단은 저한테 문제가 있죠. 제가 다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요거 조금 알아.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조금 더 알아요. 그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알아봤자 도찐개찐. 그죠? 거기니까 뻔합니다. 대신에 문제를 좀 더 많이 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왜? 요거를 가지고 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대신에 단점은 또 있죠? 민법을 잘 모르잖아요. 더 잘하시잖아요. 공법도 더 잘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대상주택이 매각되거나 약정계에 도래하거나 차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계약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물어볼 말 나왔네요. 일반 모기지론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영목에서 계약 체결해서 따라서 매기 지급받는 연금액 지급받는 거니까 수령시는 어떻게 합니다? 감칭계수. 갚을 때는 어떻게 합니다? 연금의 내가계수로 합니다. 요거 기가자는 얘기. 됐죠? 4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목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약정기간 또는 종신시점까지 상환책을 행사할 수가 없으며 차입자는 중도산 의무 부담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나머지 말 나왔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나이가 어떤가, 가격이 어떤가 이런 거 몇 개만 요것만 기억하시자고요. 요게 우리 시험 문제니까. 근데 주로 많이 건드는 것이 요거 잘 건들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잘 건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거 잘 건들 거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말이 여기까지만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거기 21번부터는 이제 리츠법 얘기입니다. 자, 그거 합시다. 거기 리츠법도 문제가 한 문제는 법률이 잘 나옵니다. 작년도에도 나왔었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새로운 자금 조달이요. 새로운 자금 조달에서 맨 첫 번째가 리츠란 말이요. 리츠란 말은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법. 그래서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 트러스트요. 그래서 맨 처음에 거는 그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리츠한 주식회사 형태. 합자에서 한 명에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별다른 과정이 없으면 뭘 적용한다?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적용이 아니라 상법의 적용.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종류가 첫 번째는 자기관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위탁과 리츠가 있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종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형태. 두 번째 형태는 자기관리는 뭐였습니까? 실체형이었죠. 실체형이란 말은 상근 직원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뭐였습니까? 명목형.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형. 그래서 명목형이란 말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점이라든가 지점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립할 때는 어떻게 설립합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인허가 받고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발기 설립. 우리가 모여가지고 돈 모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발기 설립이요. 우리가 전부 다 모여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최소 자본금은 얼마까지 되는가? 자본금은 여기는 얼마였습니까? 5억이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3억이죠. 여기도 3억이죠. 이해하시는 거죠? 이것도 작년도 여기 10억이었고 5억 5억이었고 작년도 문제 여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식 소유 한도가 바뀌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숫자밖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전체는 얼마까지? 여기는 70억, 여기는 50억, 여기도 50억까지. 언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5억만 있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영업 인가 후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부 다 맞춰놓자.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설립 후 6개월이 아니란 말이죠. 설립 후 6개월이 아니라 영업 인가 후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얼마? 70억, 50억 만드세요. 그러니까 5억만 있으면 부동산 투자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엔 주식 공모 5번째. 주식 공모요. 주식 공모는 일반한테 얼마 이상 해야 되죠? 30%. 그죠? 이거 똑같고 30%. 그 다음에 6번째 주식 분산. 분산은 1인당 소유 한도가 몇 프로 안 됩니다? 50% 이상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받기 전까지는 30%, 40% 제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두 개 조항이 다 빠졌어요. 이 두 개 다 50% 이상은 어쩝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7번째 배당. 배당은 얼마까지 합니까? 90% 이상. 맞죠? 그런데 90% 이상인데 이거는 반드시 어쩝니까? 금전 배당 아니에요. 이게 90% 이상인데 100% 항상 현금으로 줘야 된다. 그 말 아니죠. 이익금의 90% 보면 됩니다. 근데 100% 다 현금 배당이 아니라 현물 배당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바뀌었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요렇게. 요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리치법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디요? 뭐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요거 그거 틀렸어요. 그 만들기 전에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요약집 틀렸습니다. 그렇게 좀 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언제부터 시작하나? 9월 10일부터. 9월 10일부터 실시합니다. 만들다 6개월 때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9월 10일 이후에 실시해. 그러면 우리 시험 볼 때 실시가 될까 안 될까? 되기 때문에. 그죠? 그전에는 여기가 한도가 뭐였습니까? 그죠? 그전에 같으면은 주로 자기관리사는 30% 이상 안 된다. 그 다음에 밑에가는 40% 한다. 그런 조항이 있었죠. 거기는 그렇게 써졌을 거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50% 이상 안 됩니다.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거기까지만. 요약집 틀렸어요. 자, 봅시다. 21번부터. 근데 여기 지금 리치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2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직원 둘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명목형이라는 말, 실체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평가사 또는 공인인사로 구성되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관리 또는 자기관리 부동산에 상관없던 자산 운용 전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예, 5년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회사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호도 부동산 투자회사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의 정을 받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 다음 민법이 아니라 상법의 정을 받습니다. 요거 가장 첫 번째가. 그래서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는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 성과 투자자에게 배분함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주식 매매 양차를 향유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츠는 지분형입니다. 간접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어떻습니까? 내가 일단 금액에 따라서 실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지분형.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투자. 그래서 이걸 그림을 이렇게 또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었을 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특자수부터 해서 1억씩 모았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서 10,000명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리치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소액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는 1억밖에 없더라도 1억을 그랬습니까? 10,000명이 모이면 1조라는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대신 1억을 보는 반대로 뭘 줘야 됩니까? 주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보냈으니 그게 바로 주식이 영수증이잖아요. 그러면 1억 투자한 사람하고 만약에 10억 투자한 사람은 배당금이 같을까 틀릴까? 그죠? 틀려 정상이죠. 왜? 지분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걸 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동산 관련 부문, 부동산 관련 부분에 어쩌니까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투자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분양할 수도 있고 또는 리스, 임대사업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관련 부분이 은행에다 예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유동화제도도 1차 대출기간 얘기가 된다 안 된다. 리치가 될 수 있다는 말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부 투자해서 이익이 생기면 다시 이렇게 되돌려 주겠죠. 얼마까지? 100분의 90까지 돌려주는 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니까 대신하는 것 때문에 이걸 뭐라면 간접 투자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해주니까 간접 투자. 그러니까 리치는 지분형 맞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아니라
증권형, 지분형, 그 다음에 직접이 아니라 간접 투자, 그 다음에 배당받을 때는 수익 환원법에 따라서 실적 배당 받는 거니까. 자, 그게 지금 3번, 4번 얘기입니다. 그게 네 번째 얘기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 장점은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무슨 호텔을 사겠습니까? 근데 10,000명이 모이면 호텔 살 수도 있죠. 그 호텔 사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럼 운영하면 운영상 소득이득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호텔 팔았습니다. 매각했을 때 양도 차익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자본이득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지금 아까 4번 얘기 그렇게 써놨으니까. 일단요. 그 다음에 22번 조금 어렵습니다. 보자면은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은 가장 옳은 것, 그것도 옳은 것, 틀린 것이 아니라 1번은 영업 인가 후 30%를 일반에 공모하는데 1년 6개월이 아니라 2년 이내, 2년. 그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2년입니다. 거기 활자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30% 일반에 청약에 제공하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보더라도, 그죠? 자기관리는 30%, 위탁관리는 40% 초과해서 안 된다 했었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둘 다 그 조항이 없어지고 50%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했던 얘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죠. 요 두 가지는 50%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대신에 여기는 소유한도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돈 모으는 게 먼저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그저 올 초만 보더라도 자기관리는 30% 이상 안 됩니다. 위탁관리는 40% 안 됩니다. 그랬었는데 그 조항이 다 이게 리치법 15-2항 조항이에요. 그게 빠져서 없어지고 50%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올해 요게 나오지 않을까. 왜? 되게 바뀐 게 나오니까 대부분. 숫자 이 정도만요. 그래서 일단 1번 틀렸습니다. 두 번째, 발기 설립한 설립자국은 10억이 아니라 5억 또는 3억. 작년까지 보더라도 자기관리는 10억이었고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는 5억이었습니다. 근데 바뀌어서 보다 더 리치를 활성화시켜서 자본금을 쪼개놨었죠. 그래서 그것도 보다 이제는 10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그리고 5억이 아니라 3억 됐죠. 처음에 만들 때에는 이게 리치 자본금도 처음에 리치법 나왔을 때는 70억이 아니라 500억이었어. 사실은 처음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한 번 개정할 때는 250억 절반이 빠졌더라고요. 또 한 번 개정할 때 150억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이번 70억 돼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사실은요. 처음에는 좀 금액이 컸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게 2004년도부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거기 10억 또는 5억이 아니라 5억 또는 3억이죠. 그리고 설립 시 현물 출자는 불가능한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그 다음에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인가 후 등록한 후에 뭐를 바친 다음에 최저자본금 맞춘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안 맞추면 또 안 됩니다. 지문이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에서는 설립 등기 11년부터 11년 설립보고서, 그 다음에 3개월 현황보고 작성 제출하고 설립 등기부터 6개월 이내 영업인가 신청서를 부동산을 제출해야 된다. 예, 답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지부도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겁니다. 요 정도는 좀 기억하시라고. 종류하고 형태하고 설립 자본금, 공모, 분산, 그 다음 배당 여기까지만. 요 정도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최저자본금을 전부 다 모아야 되는데 자기관리는 얼마까지? 70억, 100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는 50억.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 후 매 분기 말 현재 총산의 100분의 70 이상만 부동산이 있으면 됩니다. 10% 유가증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 말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100분의 80 이상을 80 정도로 부동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0분의 80 안에서 100분의 10% 정도는 유가증권 관련 걸 가져야 되는데, 근데 기업구조는 그런 제한이 없이 100분의 70 이상만 있으면 돼요. 100분의 70 이상 그 수치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번. 이번엔 이제 PF 사업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것도 정확하게 구별합시다. 그래서 여기 PF 사업은 사업의 종류가 먼저 좀 구찌가 크다고 그랬죠. 여기는 사회 간접자본 SO시요.
또는 아니면 무슨 개발 사업.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 구조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주로 그저 대형 국책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크고 그 다음에 비용 회수가 오래 걸리는 그런 대형 사업이 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PF 사업은 일반적인 기업군에 따라서 대출하기가 어려워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PF 사업은 물적 담보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담보 없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바로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구조 요것만 기억합시다. 먼저 정부로부터 어쩌니까 누군가가 인허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업을 인가받고 허가받다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받아온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스폰서 기업 또는 모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특정 사업의 인허가, 그 사업권을 따온 사람을 여기를 스폰서 기업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모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모기업. 그래서 이 모기업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현대산업개발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가져갑시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우리요 불타는 얼음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독도 앞바다에 지금 불타는 얼음, 메틸알데히드인가요? 아마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메틸알데히드 치면 또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독도 앞바다에 우리나라 사람이 약 30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다우이오섬, 거기도 지금 분쟁 나오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매장됐다는 그런 게 있대요, 지금요.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개발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또 이런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명박 정부 때 뭘 했냐면 자원 애교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에 있는 유전 6개 산 거 아시죠? 근데 그거 사가지고 기름 많이 나왔다는 소리 들으신 거죠? 그게 아마 20억 달러인가 아마 그 정도 된 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광고 사가지고 가스도 안 나왔고 아주 채산성이 거의 없었잖아요. 결국은 손해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요 사업은 조금 어쩌니까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규모가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그 횟수가 어쩌니까 단기 이루어지니까 좀 장기성 그런 자본.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국책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따라서 어떤 담보를 갖고 대출받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만들자면은 정부로부터 특정 기업에서 일단 이걸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면 대주단이라고 그래요. 또는 대주단은 또 다른 말로 자금 공여단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참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직접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주단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 사업은 좀 먹을 것이 있을까? 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히 하면 투자자입니다. 저 프로젝트 자체를 근거로 해서 돈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서 투자는 투자자 입장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좋아,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거니까 대신에 너한테는 안 빌려주고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인체를 만들어라.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모기업에서 출자를 합니다. 돈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자회사를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 이제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회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새로운 어떤 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부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돈을 줄 겁니다. 그러고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넌 좀 빠져라. 그 말은 이 두 개 관계를 끊어놔야 됩니다. 즉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에 돈을 댔었는데 이 사업의 사업성만 보고 무담보로 어쩌니까 그 장래성만 보고 돈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던 돈 가지고 이걸 자기 비용을 충당하는데 여기에 넘어가거나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법적 독립이란 말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적 독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기업이 어쩌니까 혹시 부도난 경우 없을까요? 그러다 여기에 부도나더라도 요 자회사는 여기에 부도났을 때 파산재산에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되면 은행은 어디서 돈 건질까요? 건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독립은 은행 입장에서 안전장치.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럼 모기업은 너무 불리하지 않아요. 직접 정부로 다 따왔고 출자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 권한이 없다 또 안 되겠죠. 그러면 대신에 이것을 씁니다. 두 번째가 회계적 독립.
여기 회계적 독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돈도 서로 어쩌면 독립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는 자해사고 혹시 부도난 경우 없을까? 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요. 그걸 우리 뭐라 하겠냐면은 그죠. 회계적 독립 말은 장부 밖에 있다 해서 우리를 부예금용. 그래서 장부부자 바깥에자 부예금용이요. 그러니까 부예금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모기업자 봤을 때 자회사로 돈이 들어왔는데 모기업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 계정에 기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 더 속되게 말하면 분명히 자기 자회사로 돈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갚을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즉 기록이 안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장부 밖에 있으니까 분명히 돈 들어왔지만 여기 치부책에 기록이 안 돼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요 사업이 안 됐을 때 모기업한테 가서 야 네가 돈 갚으세요라고 말을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예금은 누구의 안전장치? 그죠. 모기업의 장점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법적 독립은 그죠. 대주단의 안전장치였다면 회계 독립은 모기업의 장점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돈을 이쪽으로 전부 다 줍니다. 그래서 돈을 줄 때 첫 번째 계약의 주체 누구랑 계약을 하겠습니까? 모기업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회사랑. 그래서 모든 계약의 주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입의 주체 돈도 누구랑 주겠습니까? 자회사 전부 다 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이 사업의 사업성만 보고 돈을 대기 때문에 굉장히 어쩌니까 위험이 커요. 고위험. 그렇기 때문에 또 위험도 크고 그다음에 어쩌면 고비용, 고리. 그래서 비용도 이자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고위험이고 고리입니다. 이자가 좀 비싸요. 일반 기업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비싼 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용부터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기만 한다면 수익은 어쩌니까 굉장히 고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은행은 어쩌니까 위험해. 그래서 뭐라고 한다면은 모기업이 이제 타고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 너도 좀 들어올래? 모기업을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모기업도 어쩌니까 그 사람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모기업이 만약 투자를 해서 얼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대신에 사업이 잘 되면 또 그만큼 주면 될 거니까 이거를 뭐라 하겠냐면은 제한적 소구 방식. 그러니까 현실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비소구가 맞아요. 비소구 방식. 그런데 비소구가 맞는데 현실은 원리는 비소구가 맞지만 100% 비소구가 아니라 제한적 소구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모기업도 출자자,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 안 돼요. 그 원칙은 비소, 부예금이기 때문에 비소구가 맞는데 현실에서 어쩌니까 비소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한적 소구 방식이요. 그러니까 일정 비율에 대해서 어쩌니까 소구 방식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업이 만일에 10% 출자를 했었대요. 그럼 이익이 생기면은 10% 주면 되는 거고 만약 망했을 때는 너도 이만큼 책임을 좀 지세요. 그래야 은행은 어쩌니까 좀이라도 더 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사업의 종류, 성격 이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PF 사업은 조금 큰 사업입니다. 대형 국책사업, 주로 자원개발이라든가 주로 대형 어떤 고속도로, 사회 간접자원 이런 것들 주로 대형 사업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사업권을 따오는 스폰서 기업이 하는 역할하고 새로운 회사 하는 역할하고 그 다음 대주단 요 세 개만 잘 봅시다. 그러면서 요 두 가지 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전부요. 이걸 우리 기본서에 보자면 거의 5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히 써놨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은 5페이지 어지간한 정신적으로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됐습니다. 아는 사람 읽어봐야지. 우리 보통 읽어보면 말 자체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딱 세 개를 줄였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거다. 두 번째, 모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자회사가 뭐하고 은행이 뭐하고 이것만 이해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그게 어디 가냐면 24번부터 가진 그 문제입니다. 자, 24번. PF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그러니까 뭔 것은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성에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근거로 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더라도 PF 사업이 활성화되더라도 모기업의 재정 상태, 여신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가난한 선배 집이에요. 여기가 제 2년 선배입니다. 여기가 부잣집 옆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배가 시골에서 너무 비호감 1순위 선배가 있어요. 첫째는 잘생겨서 비호감이에요. 두 번째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 동네에서 어쩌니까 대학 예비고사에서 요 안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단점 없으니까 집이 가난해. 그래서 선배가 너무 영리하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부잣집에서 어쩌니까 둘이 딱 맺고 대리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딸하고 좀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배가 너무나도 잘났으니까 키도 크고 모든 거 다 잘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장 사이 만들려고 여기 있는 사람은 돈은 좀 있는데 애들이 약간 좀 그래요. 거기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는데 조금 좀 그래요. 약간 스마트하지는 못해요. 약간 그래서 병원장 사이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딸하고 묶어가지고 결혼시켜 서울에 실제로 여기 의대 왔습니다. 서울에 의대 갔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딱 부잣집 맞사이가 되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놀더라고요. 학상경 맞아서 잘렸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요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배 집입니다. 여기가 선배고 여기는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돈이 가난한 집 사돈에 돈 주면은 둘째 아들 가르치는데 돈 쓸 겁니다. 빚 갚으려 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선배한테보다 돈 다 줬습니다. 뭐 믿고? 그래서 뭐 믿고? 그 선배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믿고 있었는데 아니었지만. 자, 그래서 거기 1번이 그래서 PF 사업은 사업주, 즉 모기업의 사업주, 즉 모기업의 신용도라든가 재정 능력, 상태 보고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서, 그 프로젝트의 사업소에 돈 될 것까지가 미리서 투자하는 방법.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물적 담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해석하면은 PF 사업이 활성화되더라도 모기업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즉 재정 상태 여신한도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않는다는 얘기. 맞죠? 두 번째.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금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체입니다. 예, 그래요. 세 번째.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경에서 금리와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고금리고 고리입니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니까. 그런데 대신에 수익도 높고 고수익이요. 그리고 개발사업계는 금리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3번에 지금 뭘 써놨으면 요걸 썼는데요. 고위험이고 고리고 고수익이다. 3번 지문은 요걸 좀 썼네요. 고위험, 고리. 이자도 훨씬 더 비쌉니다. 고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사업주와 개발사 현금을 분리시킬 수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요 금융은 여기 돈하고 요 돈이 어찌 된다? 서로 분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체를 만든다. 계정도 좀 애가 딴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부 다 모임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거 맞죠? 그래서 저도 친구들 10명이 모아가지고 매달 얼마씩 내가 한 15년 동안 한번 모아보세요. 돈이 조금 됩니다. 그럼 돈 관리를 누가 합니까? 총무가 하겠죠? 근데 총무가 어쩝니까? 회 통장으로 돈을 넣어야 됩니까? 지 통장으로 넣어야 됩니까? 그죠? 대부분 자기 통장으로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쓸 때는 어쩝니까? 공짜 돈 맞죠? 갚을 때는 이제 싸워요. 그죠? 한 15년 동안 모아놓으면 금액이 꽤 되던데 보니까. 한 번도 안 쓰고 모아놔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사업주 현금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고 개발사업주 파산이 개발사업에 미치지 않는다. 두 가지 동시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돈하고 여기 돈은 서로 분리가 되고 법적으로도 뭐가 되라? 분리가 되라. 그래야만 요 사람이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법적 독립이란 말이 아까 뭐였습니까? 파산하더라도 불똥이 튄다 안 튄다? 안 튄다 그 얘기. 말 되죠? 그러니까 모기 부도날 때 자회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버리면 은행은 어디 가서 돈 찾죠? 찾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법적 독립은 은행 입장의 하나의 안전장치라 그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모기업이 정부로부터 어쩌니까 저보다 다 따왔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권한이 없으면 뭐도 없어야 됩니까? 의무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회사에 들어간 돈은 네가 놔준 것도 아니지 않냐. 네가 좋아서 돈 되니까 투자했지 않냐. 그러니까 모기업은 나 몰라. 그게 부의금융. 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업 입장에 봤을 때 자회사에 보면 돈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도 모기업은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장부 밖에 있으니까 책임이 면제된 돈. 비소구 방식 말 뜻이. 그런데 현실은 완벽한 비속어는 조금 드물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한적 소송을 다른 말로 하면 모기업도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혼동하지 않았는가? 뭔가 듣기 들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것 또한 몇 번 반복하면 조금 돼요. 이게 몇 번만 더 반복하면 되니까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흐름을 통장에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답은 세 번째. 그 다음에 2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개발금융은,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수요자금융인가요? 공급자금융인가요? 공급자금융이고, 이거는 지분형인가 부채형인가요? 부채형, 지분이 아니라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 자금을 지분 모집이 아니라 채권자 모집 방식이죠. 아까 PF 사업은 지분형 증권이 아니라 부채형 채권형이었으니까 벌써 1번 틀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분 모집 방식이 아니라 채권에서 조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 설정해서 차입할 형태가 아닌 행동에 해당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수익성과 해당서 모두 담보라는 그런 차입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단 PF 사업은 지분형이 아니라 채권형, 부채형 개발금융이고, 그러니까 채권형 개발금융이지 지분형 수요자금융이 아니란 얘기. 자, 첫 번째 틀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보자면은, 그죠? 이건 두 번째는 원리금 사업에 따른 부담을 해당 프로젝트 대제 가치와 예상된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 한정시켜서 비소구 또는 뭘로 합니다. 원칙은 비소구가 원칙인데 현실은 100% 비소구는 없습니다. 제한적 소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자자인 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기까지가 법적 독립.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출자자인 모기업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요건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 실패가 사업주의 도로 이어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게 실패하더라도 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부의금융. 그죠? 이게 말 이렇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일한 조건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서 이에 당사자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증이 필요하고 개발사업 위험을 감소시킨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주단을 조성했다고 그랬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대표치 않은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고, 즉 고수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주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회사를 통한 원리금을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이 소요된 사업이다. 고리고 고수이고 고위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두 문제를 풀어왔었는데 요 지문에서 빠진 것은 없습니다. 요것만 이해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요 정도 하면은 분명히 답은 나올 거니까. 아주 어려운 지문 써서 답 못 만들어요. 또 시험을 보실 때에 생전 듣도 보던 이상한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용어 나오면 연구는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연구합시다. 시험 볼 때 연구하지 마시고. 자, 무슨 말 이해하셨는가요? 새로운 이상한 낱말 나와요. 그럼 그 낱말 버리세요. 거기서 시험 볼 때 연구했다 절대 답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시간만 까먹어요. 차라리 까먹을 딱 지우세요. 안 보여야 속 시원하니까. 그건 답 아니에요. 그 다음에 26번.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이 큰 개발사업 관련되고 대출의 상대로 높은 이자 수를 요구하며 금융기법에서 금융비용이 낮다 높다 또 나오네. 고리. 아까 고위험이고 고리고 고수익이다. 그래서 일반 금융보다도 훨씬 더 금융비용이 높다. 이자가 비싸다. 위험도 크다. 근데 잘 만들면 대박이다. 됐죠? 결국은 그것만요. 자, 두 번째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개발사의 시종이 아닌 프로젝트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보세요. 채권자 모집이지 지분형이 아니란 얘기. 그래서 아까 부채형이지 그저 증권형 아니란 얘기. 채권자 모집. 됐죠? 그래서 아까 PF사업은 채권자 모집 부채형이고 그 다음에 개발금융이지 소비금융, 수요자금융이 아니라 공급자금융. 개발금융이니까. 맞죠? 그렇게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읽어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론으로 갑시다.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여기 아니요? 가장 쉬운 파트가 여기 맞잖아요. 예, 가장 쉽고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예, 좀 쉬신 다음에 투자로 갑시다.